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이미지 처리팀 발표를 맡게 된 한지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Data Efficient Image Recognition with Contrastive Predictive Coding이라는 2019년에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논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기존 CPC 논문에서는 이제 기존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Contrastive 메소드 기반의 Unsupervised 러닝을 도입을 했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기존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서 준비에 함께 수고해주신 권태환, 홍지웅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PC 버전 2가 있는데, 그 버전 1은 2018년에 딥마인드에서 Representation Learning with Contrastive Predictive Coding이라는 이름의 논문으로 소개가 되었고, 이제 그 2018년도 논문에 참여를 했던 에런 반덴 올드가 그 규신 조사로 들어간 2019년에 CPC 버전 2 논문이 새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논문과 2019년 논문을 편의상 CPC 버전 1, CPC 버전 2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2019년에 뉴립스에서 인바이티드 턱을 진행한 바 있는데,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그 저자의 인바이티드 턱을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CPC를 소개하기 앞서서 관련 상위 개념인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소개하고, CPC 논문의 모티베이션, CPC의 아키텍처, 그리고 실험 및 결과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upervised Learning, 다시 말해서 지도학습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되게 높은 성능을 달성했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서 발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벨링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에 비교해서 라벨링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버피팅의 이슈가 있는데,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트레이닝 시키는 모델이 지나치게 깊은 경우에 발생하는 그 오버피팅 등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몇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유사한 태스크에서 학습이 된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가져와서 타겟 태스크에 적용하는 트랜스퍼 러닝 같은 연구도 있고,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랑 라벨링이 안 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이 그 세그멘테이션에 사용되는 그 데이터보다 조금 더 저렴한 데이터로 더 그 얻기 어려운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수행을 하는 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고, 마지막으로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패턴이나 형태를 학습하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겠습니다. 이제 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종류 중 하나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그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슈퍼비전을 스스로 주어서 언레이블된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내는 학습을 수행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이 되는 데이터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텍스트, 스피치, 비디오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로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경우에 프리텍스트 태스크,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하면 언레이블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문제나 정답을 학습하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이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텍스트 태스크에서 그 훈련이든 웨이트를 사용을 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을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부릅니다.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몇 가지 논문을 보면서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논문에서는 컨텍스트 프레딕션이라는 기법을 활용하는데,
이제 이 기법에서는 이미지를 3x3으로 나눈 다음에 가운데 패치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오는 패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추측하게 하는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른쪽의 고양이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의 모습을 보고 오른쪽 키는 몇 번째 위치에 속하는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인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로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논문에서는 로테이션이라는 기법을 활용을 하는데 이제 이미지넷이나 C-10 같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취득한 이미지들을 활용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사진을 업스탠딩하게 찍는다는 그 특징을 고려를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머리가 위에 있고 꼬리가 아래에 있는 새의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그 원래 인풋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그 후에 결과를 알아보았더니 이제 그 네 가지 이미지에 그 네 가지 그 90도, 180도, 270도, 뭐 360도 등 이제 네 가지 방법으로 로테이션을 다 적용을 해서 그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시켰을 때 기존의 그 방식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는 이미지가 라벨링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많은 수의 이미지만 있으면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이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추럴 이미지가 아닌 도메인에서 이미지넷 같이 프리트레이닝을 시킬 데이터셋이 없으면 혹은 이미지는 많은데 레이블이 없으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대안으로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이제 코멘트를 주실 점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네.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이전에 사용하던 뭐 해리스 디텍터라든가 시프트 디텍터랑 비교했을 때 성능이 어떤가요? 이제 그 사례로 몇 가지를 살펴본 건데 그 지금 제가 그 프리텍스트 섹스의 그 로테이션이나 다른 기법에 대해서 다 그 기존의 방법보다 얼마나 더 성능이 좋았는지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네. 제가 그 로테이션이나 다른 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 비교된 결과를 따로 슬라이드에 준비를 해놓지는 않았었는데 그 항상 예측을 할 수 있듯이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기존에 있었던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을 도와주는 기법들보다는 성능이 더 좋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논문을 다시 살펴봐야지 이제 그 말씀하신 시프트라든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코멘트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끊고 질문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CPC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PC 인트로덕션을 보면은 그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제 기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데이터가 적을 경우에는 성능 저하가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단 하나의 예시만을 가지고 학습한 모델이 사람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이제 잘 구성된 representation이 데이터 efficiency를 향상시킨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 집중을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러 가지 논문과 연구를 살펴본 결과 시공간 변동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이 그 비주얼 아리아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고 이제 그것에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잘 와닿지가 않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비디오를 보잖아요. 비디오를 볼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이제 그 강아지의 다음 모습은 어떨까 하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것을 이제 그 시공간 변동성을 이해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논문은 변동성을 인지하는 데 사용되는 representation의 predictability가 데이터 efficiency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가정을 했고, 이를 위해서 unsupervised method인 contrastive predictive coding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고 저술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CPC가 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예측 가능한 representation 학습하는 unsupervised objective입니다. 이제 스피치나 NLP, 이미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CPC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운스트림 태스크,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돕는 식으로 그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이미지 레코그니션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하단의 그림은 CPC 버전 1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온 것인데, 각각 오디오와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그 CPC가 처리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CT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 CT를 기반으로 다음에 올 이제 Z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CPC의 자세한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PC 버전 2에서 주장하는 컨트리뷰션을 살펴볼 건데요. 컨트리뷰션 측면에서는 구조와 트레이닝 방법의 측면에서 개량된 CPC를 사용을 했을 때 그 성능이 향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주 적은 레이블드 이미지, 예를 들어서 이미지셋 데이터셋을 1%만 사용했을 때 기존의 픽셀 슈퍼바이스드 메소드보다 성능이 더 좋음을 확인을 했고,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메소드보다도 성능이 좋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모두 사용을 했을 때 기존 픽셀 슈퍼바이스드 메소드보다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의 어큐리시와 데이터 에피시엔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제 그 모델을 이발루에이션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새로운 태스크와 데이터셋에서 마찬가지로 일반화가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PC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PC는 과거의 옵서베이션으로부터 이제 과거의 관측으로부터의 representation을 바탕으로 이제 그 미래 옵저베이션의 representation을 예측하도록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킵니다. 이제 이게 이미지에 적용이 됐을 때는 그 특정 위치에 있을 때 위에 패치를 기반으로 아래 패치의 representation을 예측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프레딕션에 대한 평가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는데, 네트워크가 관련성이 없는 네거티브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퓨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골라내는지를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키텍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그 줄로 정리를 해놨는데, 같이 살펴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미지의 사례만은 다루고 있어서 그 이미지에 적용을 했을 때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중복 배치 x, i,y로 나눈 다음에 각 패치를 엔코더 네트워크 F에 넣어서 싱글 벡터를 만듭니다. 이때 싱글 벡터 Z를 마스크드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넣어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컨텍스트 벡터 C로부터 미래의 피처 벡터 Z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때 저자의 그 강연을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K가 0보다 클 때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이제 K의 크기가 클수록 더 먼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너무나도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디오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그다음 그 값이 오는 상황이 있어서 너무 K 값이 작을 때는 예측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K가 한 1보다 큰 정도의 상황일 때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잘 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프레딕션 매트릭스 W를 사용을 해서 그 Z 조금 입력이 잘못됐는데 Z 햇을 예측을 하고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을 해서 예측의 질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의 목표는 그 랜덤하게 샘플링이 된 피처 벡터들 가운데에서 그 Z를 잘 이제 집어내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타겟에 대한 확률을 소프트 웩스로 계산을 한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프로바빌리티를 평가를 하고 이제 로스를 정리를 하면은 이제 하단에 적혀져 있는 식과 같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올바르지 않은 샘플들을 섞어서 이제 그 프레딕션의 퀄리티를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때 그 네거티브 샘플로 활용이 되는 것은 이미지의 다른 위치 혹은 다른 이제 미니 배치 안에 다른 이미지에서 가져온 것들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C와 Z 사이의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최대가 되도록 그 4번에서 언급을 했던 CPC 로스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발루에이션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아까 전에 그 만들어졌던 고도 네트워크, 컨텍스트 네트워크, 프레딕션 매트릭스를 학습을 시킨 후 이제 Z를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Z를 사용을 해서 레이블된 이미지를 분류하는 클래시파이어를 슈퍼바이스드 메소드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프리텍스트 태스크고 이제 이발루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트레이닝 시킨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위해서 트레이닝 시킨 웨이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때 그 학습이 된 피처가 실제로 그 클래시피케이션 다시 말해서 그 프리텍스트 태스크 다음에 수행을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발루에이션 프로토콜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단순히 저희가 알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다시 말해서 unsupervised 이미지 representation 학습이 잘 되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한 스탠다드 벤치마크로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수행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efficient image classification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비교해 CPC가 데이터 에피시언시가 얼마 정도인지를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트레이닝을 할 때 이미지넷의 그 이미지셋을 뭐 100%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뭐 50%만 활용을 했을 때, 25%만 활용을 했을 때, 뭐 1%만 활용했을 때 등의 케이스를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랜스퍼 러닝으로도 이제 그 이발루에이션을 해보았는데 이제 다시 말해서 프리태스크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으로 수행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미지넷이 아닌 다른 데이터셋 예를 들어서 뭐 파스칼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잘 수행을 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4번에 이제 실험 및 결과를 소개하기 앞서서 CPC 버전 1에서 버전 2로 오면서 이제 바뀐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그게 얼마나 그 효율적으로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에서는 그 네 가지의 관점으로 그 모델을 개선을 시켰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먼저 모델 캐패시티를 개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CPC 버전 1에서는 엔코더로 이제 레스넷 그 101의 그 처음 세 블럭만을 활용을 했다면 CPC 버전 2에서는 이제 그
블럭의 깊이와 폭을 늘린 모델을 사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 레이어 노멀라이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기존 논문에서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활용을 했는데,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치 간 의존성을 높여서 그 트리비얼 솔루션 척도로 유도를 해서 성능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레딕션 랭스 다이렉션스라고 해서 이제 모델이 클수록 오버피팅이 하기 쉬운 경향을 이제 더 어려운 태스크를 풀게 함으로써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CPC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하로만 이제 모델이 트레이닝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면, CPC 버전 2에서는 상하 좌우 방향으로 4번 예측을 하게 해서 더 문제를 트레이닝하는 것을 어렵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제 CPC 버전 1보다 더 많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사용을 해서 어큐레시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CPC 버전 1에서 각각의 기법을 이제 추가를 할수록 얼마나 어큐레시가 높아졌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CPC 버전 1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한 50%의 뭐 정확도를 보여줬다고 했을 때, 이제 버전 2로 가면은 그 70%, 80%에 가까운 식으로 정확도가 향상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efficient image classifica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일반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는 레이블 데이터가 이제 적게 활용이 될수록 어큐레시가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어큐레시가 낮아지는 것이 이제 상당히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CPC를 적용을 했을 때는 레이블된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적게 활용을 해도 어큐레시의 저하가 상당히 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CPC 학습 방식이 representation의 predictability를 증가를 시켜서 적은 양의 데이터에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그 예상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이발루에이션에 대한 그 언급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오른쪽 그림과 이제 설명을 함께 읽어보시면은, 이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 성능을 향상시킨 모디피케이션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상하좌우 방향으로 예측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기법들을 이제 추가로 했을 때 어떻게 어큐레시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색상이 다른 뭐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이제 항목을 보시면 이제 그 방향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큐레시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스페이셜 프레딕션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가 고정이 된 상황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했을 때는 그 데이터 에피시엔시의 성능 향상에 그렇게 막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잘 됐다고 해서 데이터 에피시엔시의 성능에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각각의 피처들에 대해서 그 잘 적용을 해보고 그 이발루에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unsupervised representation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CPC 버전 2가 그 다른 기법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로테이션도 보이고 이제 다른 기법들이 보이는데, 그 기존에 언급이 된 unsupervised 이제 기법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잘 시행이 되나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CPC 이제 버전 2에서 실행했을 때 그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실험에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 정리를 해서 그 디스커션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CPC는 데이터 에피시언시를 향상을 시키고 이제 CPC 버전 1에서 버전 2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여러 가지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어그멘테이션이나 옵티마이제이션, 네트워크 아키텍처 등의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은 데이터 에피시언시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고 데이터가 적은 분야인 로보틱스나 메디컬 이미지 분석 등의 적용이 유망해 보인다. 이미지 이외에도 오디오 비디오나 로보틱 마니플레이션과 같은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CPC 버전 2에서는 이미지 데이터만 다루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실까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딥마인드에서는 이제 이 코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코드를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GitHub의 다른 개발자들이 구현한 코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기법이 정말 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그 GitHub에서 다른 이제 서드파티에서 나온 코드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그 기법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질문,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패치 나누는 게 혹시 달라지는지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아키텍처에서 컨텍스트 벡터 만들 때 항상 그 앞에 있는 모든 그 패치들을 다 보는지 아니면 일정 수 앞에 것까지만 관찰을 하는 게 더 성능이 좋다거나 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여기서 이미지넷 데이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패치를 나누는 게 달라진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본 적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미지를 전체를 다 봤을 때랑 이제 앞에 앞에 최근 몇 개만 봤을 때에 대해서 더 좋았다 나빴다라는 언급도 사실 논문을 읽으면서 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좀 덧붙여도 될까요? 네. 그 패치 부분은 지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 그 컨테스트 벡터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의 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만들고자 하는 컨테스트 벡터 위치를 기준으로 그 앞에 있는 픽셀들만 그러니까 Z 벡터만 가지고 만듭니다. 컨텍스트 벡터를. 네네. 근데 혹시 그 앞에 최근 몇 개까지는 혹시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했었는데.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는데 그 논문의 맨 마지막 쪽에 저 마스크드 컴퍼니에서 사용하는 모델의 수도 코드가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